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독일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던 홍기민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금융의 환경들을 보면 반드시 꼭 거쳐야 되는 인물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중에 덜 알려진,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걸 공부하면서 이분이 케인즈의 모든 학문을 완성했다. 뒷문을 닫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바로 하이먼 민스키입니다. 하이먼 민스키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딱 저희 동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권 얘기를 하면서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이걸 보면서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큰 금융의 세 가지 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지 금융, 그다음에 투기 금융, 그다음에 폰지 금융,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걸 읽다 보니까 금융의 레버리지가 증가해서 갚을 수 없는 환경을 일컬어 우리가 이제 폰지 금융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우연히 부동산 공사 관련, 보증공사 관련 재무제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의 부동산이 폰지 금융 수준에 들어갔구나. 자본금 대비 대손충당이 너무 많고, 대손충당이 6조가 되고 있고, 대여금도 10조가 훨씬 넘는 돈, 15조가 넘는 돈이 대여금을 가지고 있고, 결국 물론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메꿀 수는 있으나 순자본 대비 충당금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걸 보면서 폰지 금융 수준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참 이거 큰일이고 이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민스키가 얘기했던 불안정한 금융의 상황들이 머지않아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저거 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또 부채로 부채를 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걸 갚아야 될 책임 주체가 국가로 올라온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보증보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 있을 거고, 그 사업 모델이 작동을 해야 결국 그 손실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민스키 표현인데, 미래의 소실점 언젠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폰지 금융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 언제 그러면 이거 다 갚을 수 있냐, 이거 부채랑 이거 다 갚을 수 있냐 그러면은, 미래 언젠가는 된다 항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폰지 금융이. 그거를 민스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왜 미술에 보면 구두 잡을 때 소실점이라고 있죠. 원근법에서 소실점. 미래의 소실점 언젠가, 그러니까 무한대의 미래에서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면 지금 하다못해 지금 국채로 해가지고 막는 상황인데, 지금 이래가지고 막는 건 괜찮은데, 그럼 앞으로는 나아질 거냐, 이게 더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손충당을 많이 쌓게 되는 상황들은 결국은 보증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면서 최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부실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분석은 저희가 회계사와 함께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분석은 해보셔야 될 텐데, 그냥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연한 감으로 때려잡아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전세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집값 하락하고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문제가 생긴 건 그거하고 연결이 있겠죠.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깡통 전세들도 나오게 되고 등등이니까. 근데 민스키가 지적하는 점이 바로 그건데, 폰지 금융이 언제 무너지냐면 자산 가격이 무너질 때 나와요. 그러니까 폰지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폰지 금융을 하는 사업체나 이 사업은 그 사업 모델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 이 소실점 언젠가에서 갚을 수 있다니, 세상에 누가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하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이 돈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 뭐냐면은, 언젠가 자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에 있죠. 미래 가치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 보고서 돈이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그 힘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잔치가 끝나는 순간은 뭐냐면은,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종이로 만든 탑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게 이제 민스키의 논리 구조인데, 지금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박하게 보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게,
집값이 쭉 오르고 있을 때는 전세값을 올린다 하더라도 세입자들도 투덜투덜하면서 그걸 따라가고 또 그거를 정부가 받쳐주고 이 구조가 굴러갔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그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참 민스키가 그 얘기도 해요. 그럼 네.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제일 직접적인 얘기는 정부에서 금리를 쬐기 시작할 적에 네. 올리기 시작하면 그게 방아쇠가 돼가지고 자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제일 폰지가 심했던 그런 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듣기에는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이라고 하는 자산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 이게 말하자면 이 사태를 낳는 것 같기도 되는데 네. 이러면 폰지로 설계되어 있는 사업 모델 저거는 헤어나올 도리가 없죠.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그 민스키가 다른 경제학자, 뭐 저는 다른 경제학자 문제는 잘 모릅니다만, 뭐 수리 경제학이나 전통 고정 경제학이나 이런 얘기에서 했던 것과 참으로 다르게 와닿던 예, 부분은, 참으로 다릅니다. 네, 참으로 다르게 와닿던 부분은 이 사람 심리와 시장의 그 어떤 욕망 구조를 다 읽고 있네 하면서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세상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금융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 예.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금융가가 어떻게 이익을 내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지, 예.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떻게 강화되는지에 따라서 금융의 불안정성,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예. 뒤바뀌게 된다. 예, 예.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우리 주식 투자한 분들은 이분이 했던 얘기가 금방 와닿아요. 그럴 거예요. 예. 예,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예. 뭔가 더 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렇죠. 그게 또 성공을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걸 일으키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꿔서 할 거야, 예.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예. 나중에는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돈을 더 많이 꾸면 더 많이 벌겠네 하고 더 꾸는데 이제 슬슬 갚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렇죠. 나중에 되면 벌어서 갚으면 되지 이러면서 더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한번 휘청거리게 되면 예. 모든 게 무너지는. 그게 케인즈가 말하는 애니멀 스피릿이 원래 그거예요. 어. 자꾸 그 잘못 번역들을 해서 그런데 네. 그 커피집 하나 하다가 잘 되면은 업체를 4개로 늘리고 싶잖아요. 네. 이때 이 심리는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설명 안 돼요. 그냥 그거 하나 잘 운영해서 잘 먹고 살면 되는데 네. 그리고 이게 4개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체인점 만들고 프랜차이즈 만들고 싶거든요. 이 심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요게 애니멀 스피릿이에요. 그 케인즈가 말했던. 그러니까 애니멀 스피릿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라고 민스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케인즈도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짤막하게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이 사람 그 바이오를 쭉 늘어놓을 생각은 없고 주목해야 될 거 몇 가지 보면은 학부가 수학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주류 경제학자들을 우습게 보는 이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학 천재들이에요, 대부분. 아, 수학을 못해서 그게 수학 수리로 자꾸 푸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반대로.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학을 갖다 쓰냐. 그렇구나. 그래서 요 사람 말고 요 민스키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킨이라고. 이 사람은 2007년 금융위기를 예고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 네. 이 사람이 민스키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민스키 모델이에요, 이름이. 네. 요 스티브 킨도 수학자였어요, 원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저도 뭐 수학 공부하느라고 저도 그 고생 좀 했었는데 네. 이 학부 때 수학 했던 애들 못 당합니다. 아, 경제학에서 수학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수학 쪽으로 머리가 트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왜 학부를 수학과를 가잖아요. 그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수학으로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슌페터였어요. 아, 예. 이 슌페터가 왜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옛날 옛날 고리짝 스마트 핸드폰 광고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카피 기억나세요? 네네네네. 그게 딱 그건데 슌페터의 변하지 않는 관점은 자본주의는 절대로 정지하지 않는다. 정지하지 않는다. 예, 네. 그러니까 균형이 뭐고 그런 거 없고 계속 바뀌게 돼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그거 하나 배워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슌페터한테서 박사를 받고 네. 이 사람이 어디서 그 교수가 되냐면은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루이스에 이제 워싱턴 대학이라는데 거기서 교수를 하는데 네네. 이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왜 연준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인트루이스 준비위원회가 있죠. 예, 세인트루이스에서 뭐 통계자를 뽑고 계속 그런 것들 거기 발간합니다. 예, 거기 보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이 실제로 그 은행 섹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굉장히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네. 친구라든가 인맥이 월스트리트에 굉장히 빡빡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절반은 학문이고 절반은 학문적 연구고 절반은 은행하고 금융 실무 네. 이 두 개를 갖다가 결합을 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력의 특이함이 있고 이 사람이 슌페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케인즈에 관심을 가져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케인지안들이라든가 포스트 케인지안들마저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민스키를? 아니 민스키가. 어. 그건 제가 이제 좀 이따 네.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케인즈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벌어지는 정책들이 정부의 뭐 확장 재정이라든가 복지 확충이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사태를 망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맞습니다. 사람은. 책에서 가장 초반에 놀라웠던 게 뭐냐면 거저주는 돈. 예, 예. 쉽게 이거 얘기하면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때 했던 재난지원금 같은 예, 거를 예. 굉장히 싫어하면서 했던 얘기가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그렇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나와주는 돈이 결국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냐면은 자본가들 투자자들 손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마켓 프라이싱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케인즈 주주는 말할 것도 없고 비주류 케인지안들이 있어요.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네. 이쪽하고도 일체 교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혼전히 혼자서 케인즈를 슌페터 제자인데 케인즈를 공부하다가 이에 65년에 케인즈 짤막한 책을 써요. 케인즈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건데 요거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요 신희영 씨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잘 돼 있어요. 요거. 그래서 케인즈하고 슌페터를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요게 이제 이 사람의 개인 이력의 특성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아까 물어보신 게 이제 케인즈를 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그 시드니 와인트롭이라는 그 케인즈 경제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케인즈에 대해서 새로운 책을 쓴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케인즈에 대한 연구란 게 대부분 케인즈를 오해했거나 케인즈를 왜곡했거나 네. 아주 훌륭한 연구면 케인즈를 제대로 이해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예. 케인즈를 바탕으로 해서 케인즈에 빠져있는 얘기를 한 새로운 책을 쓴 사람은 이 민스키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케인즈 정책 그 경제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경기 순환은 투자로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요건 케인즈도 그렇고 칼레츠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전에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그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과 그다음에 그 저 자연 이자율 뭐 이런 경제의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자연 법칙처럼 된다라고 그랬는데 네. 케인즈는 뭐라냐면 그게 아니고 자본의 한계 효율을 보고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어느 만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경기 순환이다. 그래서 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다가 온 초점을 모으게 한 게 케인즈 경제학의 중요한 성과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럼 아까 말씀 심리학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럼 투자자들은 뭔 생각을 하는 걸까? 어떨 때 투자를 하고 어떨 때 투자를 안 하는 걸까? 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 얘기가 빠져 있어요. 케인즈 경제학에.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케인즈는 전체적인 거시경제학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인즈가 몰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 근데 그 부분은 애매한 심리학 용어 몇 개 정도 아까 말한 애니멀 스피릿이라든가 이런 식의 메타포 같은 걸로 처리를 해버리고 주로 이 사람은 이거랑 임금이랑 이자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시경제학적으로 얘기가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빠져 있는 거죠. 알겠다. 그래서 투자에 의해서 경기 순환과 거시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주장은 알겠는데 그럼 그 투자를 하는 막상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요걸 민스키가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스키의 이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투자에 대한 금융적 이론. 그러니까 케인즈가 해놨던 거는 거시경제의 투자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이 민스키가 한 거는 투자의 금융 이론 이렇게 되는 네. 건데 네, 네.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기업하는 사람들의 재무제표라든가 장부를 봅니다. 네. 두 번째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특히 은행. 금융 시스템과 은행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비용이라든가 리스크를 갖다가 누가 뒤집어 쓰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결합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거를 그냥 모호한 심리학이 아니고 구체적인 재무제표라든가 기업들의 그 재무제표라든가 금융 시스템의 구조라든가 그걸 보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또 어떻게 변해하는 것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투자자들의 행태와 그 결정 양태 요거를 갖다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꽤나 오래전에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80년도 이제 87년에 나왔죠, 이 책이. 네, 80년도에 그 87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저는 읽으면서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그때 다 얘기했네. 그럼 금융인들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적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점이 사실은 정말 그 놀라운 일인데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금융 실무에 계신 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금융 시스템은 80년대는 없었거든요. 그때는 규제도 굉장히 많았고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도 그때는 분리돼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게 완전히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 제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가 80년대 초에 이제 레이건하고 세처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80년대 90년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거는 8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뉴딜 때 60년대 70년대 금융을 주로 보고서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서 이 책의 내용은 사실은 있는 것을 묘사하고 서술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추세로 나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언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30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 읽어보니까 이거 뭐야 너무 식상하고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이게 현실적으로 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30년 전에 30년 후에 사람들이 이거 당연한 얘기야라고 할 만한 얘기를 30년 전에 했던 얘기는 사실 이건 타임머신을 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예측력을 가졌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철학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대목을 다시 한번 이 민스키의 주요 저작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다 알고 있었네. 다 알고 다 써놨네. 아이씨. 내가 좀 새롭게 생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였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거를 철학책 보면서 항상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 책을 보면서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네? 금융이 불안정성으로 가게 되고 사람들의 어떤 욕망, 그다음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은행가들의 욕망 이런 거에 의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겁을 상실한, 그러니까 용기를 얻게 된 그런 거에 의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그게 이익을 많이 내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까지 다 자빠지고 사회도 자빠지는 이걸 얘기했다라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인데 지금도 대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금융시장 완전성 가설이라고 그러죠. 그 완전성 가설이라고 뭐라고 그러나? 시장 효율적. 금융시장 완전 효율성 가설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그거 보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경제학자들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람들은 딴 세상 사람들이네.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완전 효율적 시장이 어딨어. 그것도 강형, 중형, 약형 이렇게 나눠요. 완전 효율적 시장 이론. 그건 뭐냐면 모든 정보가 시장에 다 반영됐대.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 저는 대답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무슨 정보가 다 반영이 되냐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레밍 때처럼 절벽으로 뛰어드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사태가 벌어져요. 올해도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넘버스를 중요하는데 그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자주 있어요. 이런 일들. 근데 넘버스하고 완벽한 이격을 낸 내러티브가 막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금융시장은 안전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민스키의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인데 금융시장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개판 5분 전으로 치닫게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민스키가 쓴 표현은 아닌데 제가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메타포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 핵분열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최초의 중성자가 우라늄 235 원자를 하나 때려가지고 거기서 핵분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원자핵이 분열하면 거기서 또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성자가 옆에 있는 그 원자들을 또 때려서 또 핵분열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친 듯이 핵분열이 벌어서 원자 폭탄이 돼버리죠. 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거 무슨 전쟁할 일이 있습니까? 이게 폭탄이 되면 큰일이니까 네. 뭘 넣냐면은 카드뮴 막대기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요. 그걸 제어봉이라고 그러는데 카드뮴이라는 물질이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분열이 너무 심하게 벌어진다 싶으면 카드뮴 제어봉을 깊숙이 찔러 넣어가지고 네. 중성자를 흡수해 버립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예, 그럼 좀 가라앉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너무 가라앉았다 싶으면 이걸 빼요. 그러면 중성자 숫자가 늘어나서 다시 좀 불이 활활 이렇게 되는데 네. 관건은 이겁니다. 만약에 제어봉이 없다 그러면은 핵분열은 그 본질적 속성이 뭐냐면은 다 그 우라늄이 소진될 때까지 완전히 다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 치솟는 거.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본질은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시소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우라늄에 훨씬 가깝다라고 하는 게 이 민스키의 얘기예요. 그게 네. 금융시장 불안정성 가설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네.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진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주식을 해야 돼. 하는데 이제 과거하고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제가 뭐 눈을 떠서 알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고 보면 부채가 너무 많다. 예. 이 부채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는 것 같다. 예. 딱 하나 인플레이션을 영속적으로 끌고 가면 예. 가치가 녹아지면서 예. 부채가 좀 해결되겠구나. 예. 이런 정도 생각. 그러면 정부 당국자들이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건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더라도 이런 정도의 부채 수준이면 인플레이션이 5년 10년은 더 돼야 가야 뭔가 이게 좀 안정화되지 예, 않겠느냐. 뭐 예. 이런 생각 참 많이 들거든요. 그 민스키 얘기랑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신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금융시장 기업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장사가 좀만 잘 되면은 미친 듯이 이 턴오버라고 이게 유럽식으로 턴오버 그러니까 총자산을 늘리고 싶어하는 미친 듯이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죠. 네네. 그리고 문제는 은행인데 민스키가 보기에는 그렇죠. 은행의 본질은 요건 슌페터한테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행의 본질은 빚장사라. 얘네들은 무조건 빚을 주려고 한다. 네.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의 자산이 커지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빚을 주려고 해서 이 은행의 규제를 하지 않는 한, 이를테면 근본이제로 무슨 제한을 걸든가 아니면은 바젤 한 8쯤 되는 걸로 제한을 걸든가 하지 않는 한 은행은 미친 듯이 자산을 불리고 대출을 늘리려고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맞붙어서 아까 말한 우라늄처럼 핵분열이 쫙 벌어져가지고 이건 과열로 가게 돼 있거든요. 붐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두면은 이제 은행하고 기업하고 계속 짜가지고 계속 이 부채 늘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한도에 부딪히게 되면은 요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요게 관리 시스템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민스키는 현대자본주의의 역사를 4개의 기간으로 나눕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산업자본주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대략 시작부터 한 1870년대, 80년대 요 정도까지예요. 이때는 금융업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그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어음 할인해 주는 거 있죠? 어음 할인업이 중심이 돼 있었던, 그러니까 단기 자금 구워주는 요게 중심이 돼 있었던 게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금융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1880년대 정도인데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금융자본주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투자은행이 나와요. 네. 투자은행이 나오고 기업들이 다 주식회사로 바뀌게 되면서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갖다가 인수합병 하는 걸로 자본 축적에 하는 계기로 이제 바뀌게 되죠. 요때가 지금 이런 그 우라늄 핵분열 같은 이런 미친 듯한 행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 시기거든요. 네. 1870년대에서 한 1920년대 말까지가 요때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관리 자본주의라고 매니저리얼 캐피탈리즘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대로 뒀다가는 그럼 다 망하잖아요. 네. 이게 대공황 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을 출동시켜가지고 정부 부채로 다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걸 다 망하게 했다가는 큰일이 나니까 한쪽으로는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고 또 중앙은행을 풀어가지고서 정부 부채로 이걸 풀어서 막아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해결책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 명목 가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율은 순식간에 이게 호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양의 물건을 팔고도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이자라든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그 어떤 프레셔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가 네. 수요를 자극합니다. 사람들한테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고 네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줘가지고 네. 이걸 통해서 총수요를 늘려주게 되면은 이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업 이윤이 호전되니까. 네. 그래서 크게 두 방향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민스키가 케인즈주의 정책을 싫어했던 이유예요. 네. 큰 정부, 큰 은행이 나타나가지고 한쪽에서는 정부 부채를 불어주고 다른 쪽에서는 복지 정책 해가지고서 그 물가를 올려가지고서 이윤 호전시켜 주는 건데 요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그 우라늄 이게 터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질질질질 가요. 네. 안정이 되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아주 좀 험한 비유를 들자면은 터질 것 같은 후쿠시마 그 핵분열 그 저거에다가 무지무지하게 두꺼운 갑옷을 입힌 거다. 네. 그게 이제 큰 정부, 큰 은행, 그다음에 복지 정책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그건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네 번째 단계의 끝쯤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스키 저걸로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다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고 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 정부 부채의 폭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정부도 무슨 용가리 통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 부채를 갖다가 정부 부채로 이전을 했을 뿐이지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은 중앙은행은 언제까지 계속 돈을 찍을 것이냐. 그다음에 정부는 언제까지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게 되죠. 네. 근데 지금 거의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경상 적자를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메꾸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장기적인 역사적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적 부채만 보지 말고 공적 부채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책에 제가 보는 다른 민스키 책에도 나오는데요. 1929년 대공황이 터졌을 적에 GDP 대비 네. Private Public Debt, Total Debt 총 부채가 GDP 대비 180%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말하자면 대공황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느 만큼이냐면은 360%, 380%요 사이에 있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느냐? 198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거든요. 이 총 토탈 데트가 네. 그게 이제 민스키가 새로운 더 위험한 시대가 온다라고 예고했던 그때부터 이제 오게 되는데 데트 그러니까 총 부채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180%일 때도 그 대공황이 터졌는데 지금 380%, 360% 이건 괜찮으냐? 이게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보든 무슨 일이든 터집다 하면은 항상 그게 정부 부채라든가 은행의 부채하고 연결이 돼갖고 복잡한 문제로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는 여러 부작용으로 막 비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글쎄요 음모 이론으로까지 얘기하면 누군가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가 될 텐데 음모 이론이 또 그 강명제가 있고 양명제가 있어요. 네네. 강명제 음모 이론은 음모 집단이 적극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강명제고 양명제는 네. 이거를 방치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거를 막는 척 하면서 대충 하면서 네, 네. 뭉갰다. 이게 양명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지금 금융정책 하는 거 보면은 뭔가 금리를 올리고 긴축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은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가 뭐 이 실제 양태를 나타내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태도인가 싶은 심한 의문이 있죠. 회사 안 하고 있죠.
사실 안 하고 네, 있죠. 사실상은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금리도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약명제의 음모 이론이 이게 뭔가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게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한 4, 5년 말씀한 대로 한 4, 5년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고통이 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경기 침체로 가게 되고 네. 부의 심각한 양극화로 가게 되는데 네. 이건 지속 가능할 거냐 하는 그 질문이 남죠. 그렇죠.